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2권 헥토르의 죽음, 제23권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장례 경기, 제24권 몸값을 두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리아스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대결,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 꿇고 자식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는 프리아모스의 절실한 모습, 그리고 트로이 공동체 전원이 끝까지 책임있게 싸운 헥토르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료를 잃어 분노에 가득 차 다시 전쟁터에 나온 아킬레우스는 수많은 트로이 전사들을 죽였습니다. 너무 많은 전사들이 죽어서 강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킬레우스의 명성을 알고 있던 트로이의 폴리다마스는 헥토르에게 일단 트로이 전사들을 성 안으로 대피시키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헥토르는 당시 제우스에 의해 분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싸워보자고 했고 그 결정에 트로이 전사들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많은 트로이 전사를 잃게 되었고 속수무책으로 성 안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헥토르는 자신의 치명적인 판단 때문에 동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아킬레우스를 아폴론 신이 눈속임으로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있는 사이에 트로이 전사들은 성 안으로 대피하지만 헥토르는 차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보는 프리아모스와 헤카테는 애간장이 높습니다. 아들 헥토르가 기세등등한 아킬레우스를 피하지 않으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헥토르 역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지난 결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킬레우스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만일 문과 성벽 안으로 들어간다면 폴리다마스가 맨 먼저 나를 꾸짖겠지.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일어서던 저 끔찍한 밤에 그는 나더러 트로이아인들을 이끌고 도시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랬다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 이제 내가 어리석어 백성들에게 파멸을 안겨주었으니 트로이아인들과 옷자락을 끄는 트로이아 여인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언젠가는 나보다 못한 자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헥토르는 제 힘만 믿다가 백성들에게 파멸을 안겨주었지.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니 아킬레우스와 맞서 그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도시 앞에서 그의 손에 영광스럽게 죽는 편이 나에게는 훨씬 낫다. 아킬레우스는 아폴론에게서 벗어나 헥토르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추격합니다. 싸우기로 결심했지만 헥토르는 막상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떨려서 기를 쓰고 도망갑니다. 헥토르의 모습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헥토르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킬레우스와 맞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공감하고 그를 영웅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뛰어난 사람이 잘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것이 뻔한 자리에 꿋꿋하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운명이 나를 따라잡았구나. 하지만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는 않다. 후세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될 큰일을 하고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허리에 차고 다니던 크고 튼튼하고 날카로운 칼을 빼들고는 몸을 웅크리고 덤벼드니 그 모습은 연약한 새끼양이나 겁 많은 토끼를 잡으려고 검은 구름을 뚫고 들판으로 내리덮치는 높이 나는 독수리와도 같았다. 헥토르는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아킬레우스에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의 숭고함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래서인지 프리아모스의 절절한 슬픔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만두시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염려되겠지만 나 혼자 도시에서 나가 아카이오족 함선들을 찾아가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그가 동료배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노인을 불쌍히 여길는지 내 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흉악무도한 자에게 애원해 볼 것이오. 그에게도 나처럼 늙은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그를 낳아길러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한 펠레우스 말이오.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는 그제야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이 든 아킬레우스는 꿈에 파트로클로스를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파트로클로스를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책은 그의 체격이며 고운 눈이며 목소리며 모든 것이 생전에 그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옷도 똑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꿈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탁하고 죽은 후에는 같은 곳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킬레우스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무엇 때문에 그대는 이리 와서 그런 일을 일일이 내게 부탁하는가. 내 진정 모든 것을 이룰 것이며 그대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구려. 잠시나마 서로 얼싸안고 실컷 울어 마음이나 달래보게. 이렇게 말하고 아킬레우스는 두 팔을 내밀었지만 그를 잡지 못했다. 혼백이 희미하게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땅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을 잃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문명의 형식에 따라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신의 일부를 떠나보냅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엄청난 나무 더미를 내려놓은 뒤 모두 함께 모여 앉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지체 없이 호전적인 미르미도네스족에게 명하여
명하여 청동 무구들 위에 혁대를 메고는 저마다 전차 밑에서 말들에게 멍에를 얹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서서 무구들을 입었고 전사들과 마보들이 나란히 전차에 올랐다. 그리하여 앞에는 견차병이 서고 뒤에는 무수한 보병이 구름처럼 따르고 중앙에는 전우들이 파트로클로스를 운구했다. 시신은 온통 그들이 잘라던진 머리털로 덮였다. 그리스 장례 문화에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머리카락의 일부를 잘라 죽은 이의 시신과 함께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이와 함께했던 자신의 삶의 일부도 함께 사라진 것을 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가 그리운 만큼 헥토르에 대한 분노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헥토르의 시신으로 남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온갖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신들은 헥토르의 죽은 몸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그는 위협의 말을 했지만 개들이 헥토르에게는 접근하지 못했으니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밤낮으로 개들을 쫓고 또 그의 몸에 신성한 장미 기름을 발라 아킬레우스가 끌고 다녀도 그의 몸이 찢기지 않게 한 것이다. 또한 포이보스 아폴로는 하늘에서 들판으로 검은 구름을 보내 헥토르의 시신이 누운 곳을 완전히 덮었으니 그동안 그의 힘줄과 사지주위의 살이 태양의 힘에 시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문명이 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으로 삶을 완결했을 때 그의 이야기도 완결된 셈입니다. 그 삶의 의미를 지켜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완성해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 경기가 열립니다. 전사들은 장례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전투 실력을 뽐냅니다. 이러한 의례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산 사람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장례 경기에 참여한 동료 전사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선물들을 내놓습니다. 동료 전사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서로의 역량을 칭찬으로 북돋우며 장례식을 마무리합니다. 아폴로는 헥토르의 시신을 계속 훼손하는 아킬레우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인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슬프다면 헥토르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들이여, 그대들은 잔혹한 아킬레우스를 돕고자 하지만 그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그의 심중의 생각은 비뚤어져 있어요. 그의 마음은 사납기가 사자 같아요. 자신의 큰 힘과 거만한 용기에 복종해 인가의 작은 가축대 속으로 뛰어들어 끼니를 장만하는 사자 같단 말이오. 이처럼 아킬레우스는 동정심도 수치심도 없는 자요. 수치심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지만 큰 이익이 되기도 하지요. 생각건대 많은 사람이 그보다 소중한 사람을 이를테면 동복 형제라든가 또는 아들을 잃었소.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슬픔에도 한계가 있었소. 운명의 여신들이 인간들에게 참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한데 이자는 고귀한 헥토르의 목숨을 빼앗고도 전차 뒤에 그를 매달아 사랑하는 전우의 무덤 주위를 끌고 다녀요. 이는 분명 자신을 위해서도 더 명예롭거나 더 유익하지 못하오. 자신이 용감하기로 우리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오. 분을 못 이겨 무심한 대지를 욕보이고 있으니 말이오. 신들은 아킬레우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잃은 프리아모스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인간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과정은 이 일과 연관된 신들과 인간들을 설득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테티스에게 설명하고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신들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이리스 신을 프리아모스에게 보내서 아무도 동행하지 말고 혼자서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헥토르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프리아모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프리아모스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그의 아내 헤카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고 싶어하는 나를 막지 말고 내 집에서 당신 자신이 흉조의 새가 되지 마시오. 당신은 나를 설득하지 못할 테니까. 내게 그렇게 명령한 자가 지상에 사는 어떤 자였다면 가령 재물을 보고 점을 치는 예언자나 사제였다면 우리는 거짓말이라며 무시해버렸을 것이오. 하나 지금 나는 직접 여신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았소. 그러니 나는 가겠으며 여신의 말씀은 헛되지 않을 것이오.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오이족 함선들 옆에서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요.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실컷 울 수만 있다면 아킬레우스가 나를 당장 죽여도 좋소. 죽은 시신이라도 아들을 품에 안아보고 싶은 아버지 프리아모스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홀로 마차를 몰아 길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프리아모스를 지켜주게 합니다. 프리아모스는 그와 동행하는 헤르메스에게 가장 먼저 아들의 시신이 온전한지 묻습니다. 헤르메스는 아들의 시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프리아모스를 위로합니다. 직접 가서 보게 되면 놀라실 것이요. 그만큼 그의 모습은 싱싱하며 핏자국도 말끔히 씻겨지고 상한 데라고는
상처는 한 군데도 없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청동으로 찔렀건만 그가 맞은 상처도 모두 아물었소. 축복받은 신들께서 그대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그가 죽은 뒤에도 그만큼 잘 보살펴 주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장면은 이 책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장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르메스의 보호를 받아 무사히 아킬레우스 앞에 도착한 프리아모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위대한 프리아모스는 그들 몰래 안으로 들어가서는 가까이 다가가 두 손으로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자기 아들들을 수없이 죽인 남자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두 손에 입맞추었다.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 아버지를 생각해 나를 동정하시오. 나는 그분보다 동정받아 마땅하오. 나는 세상 어떤 사람도 차마 못할 짓을 하고 있지 않소. 내 자식들을 죽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 말이오. 아킬레우스도 이미 어머니 테티스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아모스가 직접 와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같이 비통해합니다. 인간의 삶은 무차별적인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는 인간으로 겪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서로 공감합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고 프리아모스에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전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합니다. 프리아모스는 헥토르의 시신과 함께 트로이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울며불며 도성을 향해 말들을 몰았고 노새들은 시신을 태우고 갔다. 하지만 남자든 예쁜 허리띠를 맨 여인이든 먼저 그들을 알아본 사람은 달리 아무도 없었고 황금의 아프로디테와도 같은 카산드라가 페르가모스에 올라가 있다가 마차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도성을 향해 외치는 사람인 전령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또 시신이 노새 뒤쪽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흐느끼며 온 도성 안을 향해 크게 외쳤다. 트로이아의 남녀들이여, 이리 와서 헥토르를 보시오. 그가 생전에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 적이 있다면 그는 도시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헥토르를 기억하는 트로이인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일리아스는 이렇게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의 장례를 치렀다 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의 전투인 트로이 전쟁 중에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주제로 엮인 전쟁 서사시 일리아스 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군이 끝없이 나빠지는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인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일상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일어난 일을 해결할 중대한 임무를 맡은 헥토르가 자신의 역량 이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면서 살았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은 주어진 상황을 꿋꿋하게 대응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인물들 이름도 이제는 친숙해졌습니다. 이들의 삶을 함께 통과했다는 느낌입니다. 고대의 전쟁 서사시가 현대인인 우리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이 이야기가 다양한 무늬로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